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오늘은 145페이지입니다. 선의로 적의를 무너뜨리자.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의로 적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미국 웹사이트에서 보았던 에피소드 하나를 공유하며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미국 사람들은 외출할 때 대부분 차로 이동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불쾌한 일이 자주 생기는데 심지어는 로드 레이지라는 단어가 있다. 도로 위의 분노라는 뜻으로 보복 운전을 말한다. 로드 레이지. 대부분이 운전 중 손가락 욕이나 거친 욕설처럼 매우 비매너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할 만큼 미국 문화 안에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이 된 것 같다. 아이 5을 데리고 운전 중이었던 한 미국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 주문을 한 뒤 줄을 서 있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귀를 찌르는 클락슨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엄마와 아이들은 기겁했다. 엄마가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확인해 보니 커다란 픽업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는 불그락 화가 난 얼굴로 미국 엄마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엄마는 그제야 앞의 차량이 이미 빠지고 없다는 걸 알았다. 아이들을 보고 있느라 정신이 없어 차마 뒤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엄마는 일단 차분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아이들이 싸우지 말라고 엄마를 말렸지만 그녀는 차에서 내려 픽업 트럭 옆으로 다가갔다. 트럭의 창문이 열렸다. 기사는 곧 싸울 기세로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기사에게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급하신 줄 몰랐어요. 제 앞으로 먼저 가시겠어요?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던 기사는 그 말에 놀란 듯 물었다. 뭐라고요? 엄마는 한 번 더 이야기했다. 아마 급하셨던가 봐요. 제가 아이 5을 차에 태우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배고파해서 왔는데 주문도 시간이 좀 걸리고 음식 준비도 오래 걸리네요. 폐를 끼치고 싶진 않은데 제 앞으로 먼저 가시겠어요? 화를 내던 기사는 곧 수그러졌다. 됐어요. 그 말에 엄마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아까 클락슨을 누르셨잖아요? 기사가 대답했다. 그건 실수로 누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다시 차로 갔다. 차 안에 있던 딸이 엄마에게 물었다. 대단하시네요. 네, 엄마, 저 아줌마가 왜 실수로 눌렀다고 한 거예요? 실수 아니잖아요. 엄마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엄마가 방금 선의를 베풀어서 저 아주머니의 적대심을 무너뜨려 버렸거든. 순간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니까 그냥 핑계 대라고 둔 거야. 감성지수가 느껴지는 이 에피소드가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급하신 줄 몰랐어요. 제 앞으로 먼저 가시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급하신 줄 몰랐습니다. 제 앞으로 먼저 가시겠어요? 언젠가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의로 적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가성비가 아닌 행복감을 헤아리자. 가성비만 따지느라 눈앞의 기회를 포기한다면 여유를 즐겨야 할 때 여유로울 수 없고 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가성비. 경험해 보아야 할 때에도 경험할 수 없으니 수많은 행복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가성비라기보다 조금 작은 돈 아끼는 거에 너무 목숨 거는 것 같아요. 보일러 빨리 안 끈다고 잔소리하고 일어났으면 온수매도 바로바로 안 끈다고 잔소리하고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의 일이다. 피렌체에서 시작해 베니스를 거쳐 로마에 도착했을 때 현지 가이드가 우리를 고급 식당으로 데려갔다. 경기장과 무척 가까워 관광객이 밀집한 구시가지에서도 음식값이 놀랄 만큼 저렴했다. 커다란 스파게티 한 접시에 5에서 6유로. 불에 구운 스테이크는 부들부들하고 맛있었는데 고작 10유로였다. 값이 싼 데다가 맛있기까지 하니 장사는 성업이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정도의 음식값이라면 사장이 덕을 베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었다. 나는 피렌체와 베니스를 먼저 다녀온 후에 이 식당을 경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갔던 두 도시에서 경험했던 고급 식당은 이곳보다 값이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로마의 이 식당을 먼저 경험했더라면 그 이후로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계속 비싼 걸 투덜투덜 댔겠군요. 가성비를 따지는데 익숙한 우리들. 반성해야 됩니다. 저. 심리적으로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가져다 비교하는데 익숙하고 이것으로 가성비를 결정한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데니얼 길버트가 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 여행사 두 곳에서 각각 여행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한 곳은 6,000달러 프로그램을 한 곳은 5,000달러로 할인해주고 다른 한 곳은 3,000달러짜리 프로그램이 4,000달러로 오른 경우라면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물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들 역시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값이 오른 프로그램은 조금 까다로운 눈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다. 나와 아내가 피렌체의 식당에서 먹었던 스파게티 한 접시는 최고 10유로였고 베니스에서는 15유로까지 주고 먹었다. 스테이크는 그보다 더해서 최소 20유로는 내야 했다. 그러니 로마 식당에서는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정말이지 최고였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로마 식당에서 12유로짜리 스테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며 맛있게 먹었는데 그 후 23유로짜리 스테이크를 보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대개는 실망하게 된다. 그러니 정말 다행이었다. 여행 막바지에서야 이렇게 경제적인 식당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되게는 되짚어서 억울한 느낌이 들 텐데 이분은 그래도 행복지수가 높으신가 봅니다. 가성비 좋은 식당을 만나서 기뻐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짚어서 거기 가서 너무 비싼 걸 먹었잖아 하면서 억울해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가성비의 집착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한다.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네요. 가성비는 우리 뇌 안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가성비에 대한 척도는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가성비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값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메뉴 몇 개는 더 시키는데 같은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 매 순간 투정과 불만을 일삼게 되기 때문이다. 비교하지 말고. 네. 서로 다른 장소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사실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생각의 초점을 이 가격이 지금 나에게 얼만큼의 만족감과 얼만큼의 기쁨을 주는가로 새롭게 옮겨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매번 가성비만 따지느라 이 순간의 기회를 포기 못한다면 잘못 읽었군요. 우리가 매번 가성비만 따지느라 이 순간의 기회를 포기한다면 먹어야 할 때 못 먹고 편안해야 할 때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경험해야 할 때 경험하지 못한다. 가성비가 나쁘고 실속이 없다는 생각에 수많은 행복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저에게 읽어주겠습니다. 가성비가 나쁘고 실속이 없다는 생각에 수많은 행복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먹어야 할 때 못 먹고 편안해야 할 때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경험해야 할 때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10년을 돌아 살았다. 반성하자.
물론 생각 없이 돈을 막 써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값을 헤아리는 순간의 기준이 가성비가 아닌 내게 가져다주는 행복감이었으면 한다. 행복감. 가성비보다 행복감. 내 삶의 템포는 어떠한가?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내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느림에 대한 이해와 시간의 축적으로 생기는 깊이에 대한 이해였다. 더 나아가 시간이 흐른 뒤 남은 얼룩과 흠, 그리고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저도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크게 얻은 것이 정말 느림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가면 저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서두른다고 제 마음처럼 모든 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몸소 느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타이페이에서의 생활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집에 돌아오니 시차 적응 외에도 이탈리아에서 사온 잡다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할 일이 많았다. 이탈리아의 식재료부터 초콜릿, 향신료, 화이트 트러플 버섯과 올리브유까지 각종 맛있는 것들을 참 많이도 사왔다. 그럼에도 가져올 수 없어 아쉬웠던 것들이 남아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탈리아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들고 올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올까? 피렌체에서 유화 복원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우리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견학시켜 주었는데 당시 나는 그 유학생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형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기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선택하고 싶어요? 유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복원 전문 기술이요. 그는 복원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기에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로마 여행 당시 우리를 인솔했던 가이드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선택하고 싶어요? 건축 복원을 공부하고 있던 가이드의 대답 역시 유학생의 대답과 비슷했다.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무형의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교수의 연구 정신을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이탈리아의 문물과 성서에 대한 교수들의 고찰과 연구가 무척이나 깊이 있고 사명감과 전문성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가이드는 학문에 임하는 방식이 커다란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의 대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군가 만약 내게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져가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고민하지 않고 이탈리아의 느린 삶이라고 답할 것이다. 저는 호이안의 여유로운 저녁. 이웃과 3, 4, 5 모여서 함께 저녁을 하는 그런 여유 있는 저녁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못 살았거든요. 아마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이웃과 밥을 먹고 그래 본 적이 아이들 어릴 때 한 5번 내외였던 것 같아요. 늘 바쁘고 늘 시간이 쫓겼지만 실상 지금을 와서 보면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삶이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아니면 그렇게 살아서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느린 삶, 여유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요번 겨울에 했던 것 같아요. 느린 삶의 미학. 느린 삶이라는 건 이탈리아인의 걸음이 느리다는 의미가 아니다. 솔직히 로마의 번화가에 가면 그들이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운전은 또 어찌나 급하게 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음악 소리가 들리면 스텝을 밟으며 흥에 못 이기고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싱글벙글이다. 가끔은 성미 급한 민족이 아닌가도 싶다. 그러나 이탈리아인은 해가 뜨면 모두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눈다. 카페에는 심오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사람들로 늘 만석이다. 서점 또한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하고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띈다. 일상의 어떤 순간들에 있어서는 속도를 늦추려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보인다. 물론 일에 있어서는 효율이 떨어지겠지만
이탈리아인은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데 중간에는 2~3시간가량의 점심시간과 2~3시간이요. 차 마시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거시 경제 속에서는 이탈리아는 발전 속도가 비교적 늦은 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총체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매일이 즐겁고 스스로도 행복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느린 삶의 태도가 부럽다. 물론 장기간 그곳에서 생활한 외지인에게는 다소 진저리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유학생의 말에 따르면 제 시간에 맞춰 강의실에 도착해도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우두커니 30분을 넘게 기다렸지만 교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학생들이 1층으로 내려가 보니 한쪽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동료 교수와 대화 중인 교수를 발견한 일도 있었다. 한 번은 커피를 마시러 가서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와서는 학생들에게 날이 좋으니 옛터로 견학을 가자며 데리고 나가는 일도 있었단다. 그들은 시간 엄수라는 일에 있어 상당히 유연해 보였다. 저는 이탈리아에서는 못 살겠네요. 시간 이렇게 루즈하게 쓰는 거 되게 못 견뎌하거든요. 제 스스로도. 그러나 유학생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 교수는 매 수업 시간이면 학생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했다. 학생들에게서요. 모든 교육이 상호적으로 진행되고 매시간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대부분의 수업은 다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교류를 중시한다. 모두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유롭게 오가는 대화의 질감은 효율만 쫓고 문제 해결에 급급하며 뭐든 빠르게 만들어내는 데서 느껴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이탈리아인의 디자인을 생각해보자. 그 미학과 역사가 쌓여 만들어낸 결과물은 결코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탈리아인은 언제나 속도를 낼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마치 옛사람이 남기고 간 발자취를 밟듯 건축물 사이사이와 역사의 맥락 안에서 속도를 늦추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느림은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탈리아에 가기 전부터 사실 나는 타이페이에서의 삶의 템포가 빨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많은 일을 정신없이 끝내는 순간에는 더더욱. 그러나 이번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내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바로 느림에 대한 이해와 시간의 축적으로 생기는 깊이에 대한 이해였다. 더 나아가 시간이 흐른 뒤에 남은 얼룩과 흠 그리고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비록 그것이 머릿속에 담긴 무형의 것일지라도 오랜 시간 바람에 부대끼며 성숙해진 것일 테니 되새길 가치가 있다. 이탈리아 여행은 내게 보물 같은 경험이었다. 부디 그만큼 내 마음 안에 조금 더 오래 남아있어 주었으면 한다. 이 절의 마지막에 이르러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의 삶의 템포는 어떠한가? 혹 급하게 달려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요즘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58페이지. 미지의 영역을 덜고 두려움을 줄이자. 우리는 덜 꾸며내고 더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미지의 영역을 덜고 두려움을 줄이자. 어쩌면 커다란 막대사탕을 얻을지도 모른다. 덜 꾸며내고 더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덜 꾸며내고 더 행동하기. 뉴욕 퀸즈에서 살았던 시절 좋은 추억이 참 많았다. 연말에 누리는 몇몇 행사 덕이었는데 10월 말이 헬로윈이 그중 하나다. 우리는 아픈 헬로윈입니다.
1980년대 헬로윈 날이 되면 각양각색으로 치장을 한 아이들이 호박 등을 손에 들고 약속한 시각에 밖으로 나왔다. 형과 누나들을 앞장 세우고 사탕을 얻으러 돌아다녔다. 지금과는 시대적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 모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랬다. 오후에 하교하면서부터 저녁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친구들과 몇 시간이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 저녁 어스름이 깔려올 때쯤 친구들과 사탕을 입에 하나씩 물고 걸었다. 사탕을 주고받다가 싸우기도 하고 내가 받은 사탕이 더 좋다라는 둥, 왜 나는 그 사탕이 없냐라는 둥, 제잘거리며 떠들썩하게 집으로 향했다. 특히 포레스트 힐스 지역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곳 중 하나다. 녹음이 짙고 집이 유난히 컸는데 귀신의 집처럼 낡고 오래된 집이 몇 채 있었다. 다가가서 초인종을 누르려면 배짱이 필요했다. 게다가 그 당시 우리는 혼자 겁도 잘 먹는 어린 꼬맹이들이었기에 한간에 떠드는 소문도 곧잘 믿었다. 그래서 그곳의 한 집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우리 형한테 들었는데 저 집에 살인범이 산대. 방금 저기 창문에서 창백한 얼굴 하나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 같아. 찬 바람이 휙 불어오자 우리는 단체로 몸서리를 쳤다. 한 아이가 무섭다며 집으로 가고 싶어 하자 다른 아이가 겁쟁이라며 놀렸다. 누군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르자고 했지만 가위바위보에서 지고도 차마 나서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인 마음을 끌어안고 다같이 문 앞으로 다가갔다. 드디어 초인종을 눌렀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망갈 태세로 잔뜩 긴장한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문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자물쇠 여러 개가 열렸다. 피골이 성접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문을 열더니 말없이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사탕 안 주시면 말썽 피울지도 몰라요. 그랬겠죠? 귀엽게. 할아버지는 집 안 저 멀리로 사라졌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할아버지 손에는 아주 커다란 막대 사탕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방충망 문을 슬며시 열더니 우리에게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다. 해피 헬로윈. 우리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가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거리로 나와서야 아이고 무서워라 하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어린 우리에게는 사실 문을 열고 나오는 어른들 모두가 괴물 같았다. 어떤 아주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보더니 너무 귀엽다 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목청이 무당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어떤 아저씨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키가 무척이나 커서 손에 든 사탕이 작아 보일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문을 열자마자 실성한 것처럼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음침해 보였던 그 할아버지가 건넨 말은 고작 해피 헬로윈이라는 한마디였지만 발음을 생각해보면 미국 본토인이 아니었다. 코가 굉장히 높고 눈이 유독 깊었으며 다크서클이 심했다. 동유럽을 유행할 때 보았던 집시의 모습과 비슷했다. 저녁을 먹으러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바람에 흩날렸다. 이미 사탕을 잔뜩 먹어 밥 생각이 없어진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부당 이득으로 얻은 사탕을 나눠 가진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사탕을 주지 않으면 말썽을 피우겠다 라며 돌아다닌 건 대략 3년의 기간이었는데 이 할아버지를 만났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회상한다. 그 후 우리는 그곳보다 나무는 더 많고 집이 더 적은 롱아일랜드 시티로 이사했다. 동네의 집들이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이웃끼리도 비교적 소원했다. 헬로윈 날에는 이웃을 찾아가는 아이들 역시 적었다.
예전에는 사탕 주머니를 2-3개는 준비해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만 준비해도 남아돌았다. 어쩌다 초인종이 울려도 문을 열어보면 고작 2-3명의 아이들 뿐이었고 그마저도 뒤에는 부모가 함께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두려움이 증오를 만든다. 시계를 현재로 돌려본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여느 도시에서도 헬로윈은 여전히 이색적인 기념일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이웃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척이나 복잡해진 세상이다. 한간에 숨어있는 소아성의 변태나 어린아이 납치 사건 등에 대한 보도가 뉴스를 채우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과거에는 이런 적도 있었다. 매년 한 번씩 저녁이면 아이들이 가면을 쓰거나 화장을 한 뒤 집 주변을 도는 것이다. 낯선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뒤 낯선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 담력을 키웠다. 바깥 세상에 대해 조금 더 알고 두려움을 조금 더 줄였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감히 이런 모험을 시키겠는가.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나는 조금 아쉽다. 사회가 점점 다원화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 어릴 적 우리를 놀라게 하던 어른들과의 만남은 이제 무서운 뉴스로 인해 소원해졌고 우리는 혼자 겁먹는 일이 더욱 많아졌다. 2016년 가짜 뉴스라는 것이 너도 나도 다 아는 단어가 아니던 시절 미국 아이다호주의 도시 트윈폴스에서 시리아 난민이 아이를 겁탈하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이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아주 빠르게 퍼지면서 각 가정과 주요 매체로 전달되었다. 문제는 현지에서 난민을 한 명도 받은 적이 없다는 데 있었다. 사건은 말 그대로 헛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장관이 소문을 부인하려 하자 실상을 덮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며 고발을 당했고 각종 무서운 협박을 받았다. 영국 작가 앤드류 스미스는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미워한다.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증오심이 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증오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포레스트 힐스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를 떠올려보자. 매서운 눈에 잘 웃지도 않고 발음도 이상했던 할아버지. 만약 그때 우리가 끝끝내 용기가 없어서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고 할아버지 손에 들린 사탕도 받아들지 못했다면, 할아버지가 건네는 말에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다면 할아버지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영원히 살인마였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집 역시 영원히 흉가로 남았을 것이다. 어릴 때는 미지에 대해 탐색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지는 곧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 누군가는 배낭을 둘러매고 용감하게 찾아 나선다. 또 누군가는 의도적인 연습을 하고 이성과 지혜로 참 모습을 찾고자 하며 사색과 고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의 이야기다. 대부분은 평생을 같은 곳에 머무르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며 같은 매체를 보면서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 평생을 같은 곳에 머무르는 건 참 슬픈 것 같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며 같은 매체를 보는 것도,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속상한 일이에요. 저한테 좀 지루한 거 싫어하더라고요. 미지의 세계를 탐색할 용기를 가져라.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정보가 많아지고 시간이 촉박할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쉽다. 정보가 많아지고 시간이 촉박할수록 과장된 이야기를 더욱 쉽게 믿고 정보에 대한 검증을 잘 하지 못하며 그림자만 보고도 쉽게 총을 들게 된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쉽다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시간이 쫓길수록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해? 곡해? 네, 그렇게. 현재 상황과 무척이나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비대면으로 얽히는 일이 줄었다. 잘못 읽었네요. 세상과 면대면으로 얽히는 일이 줄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게 될까봐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온갖 사적인 일을 인터넷상에 떠벌리고 세상을 향해 내보인다. 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지 않나요? 보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각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집? 편집의 세상이잖아요. 얼굴조차도 딴 얼굴이 되더라고요.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덜 꾸며내고 더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덜 꾸며내고 더 행동. 이제라도 한 걸음 나아가 문을 두드려보자. 새로 이사를 온 이웃이 가까운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걸음을 잠시 멈추자. 자주 마주치지만 대화는 나눠본 적이 없는 이웃과 몇 마디 나눌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독특한 치장을 하고 아이와 이곳저곳을 돌며 사탕을 얻으러 다녀보는 것도 좋다. 독특한 치장. 내 삶에서 미지의 영역을 덜고 두려움을 줄이자. 어쩌면 커다란 막대 사탕을 얻을지도 모른다. 좋은 삶은 감사 습관에서 시작된다. 저도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위해서는 뇌 안에 감사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의식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로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에게 소중한 기념일이다. 쇼핑을 하고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예의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태도이기도 하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냈듯 평소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기르면 살아가면서 잘 풀리지 않는 일도 능숙하게 직면할 수 있고 마인드도 긍정적으로 변한다. 나처럼 감사일기를 써본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2주만 지속해도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더 즐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법 큰 안정감과 만족감도 얻었을 것이다. 감사일기를 쓰고 오랜 시간이 흐르자 감사는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저도 일기로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일기라고 해야 일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감사 3줄, 하루에 3개 찾기? 근데 습관이 안 돼서 작년에도 잠깐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2주는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의 태도가 약간 바뀐 걸까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항상 제 자신이 불만스러웠었는데 표면적인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로. 그런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최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법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았는데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내용이라 모두에게 공유하려 한다. 일단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감사는 일종의 예의로서 표면적인 요소가 있다. 이를테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든가 답례할 줄 알아야 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
감사는 아이들에게는 다소 복잡한 개념일 수 있다. 간혹 감사 표시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감사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무작정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른이 사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네가 달라고 한 것이든 아니든 이걸 받아서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감사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인사를 강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는 다른 집 아이들은 예의 바른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일러주지 않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지 답답할 수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진 않는데 예의 바른데 저도 아이들 여럿을 키우지만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애가 있고 말은 잘 안 하는데 시크하게 좀 그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강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나의 아들 찬찬이 5세 때였다. 어느 날 아들이 빡빡하게 포장된 장난감을 들고 내게 오더니 아빠 이것 좀 열어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 겨우 포장을 뜯어서 안에 든 장난감을 꺼내주었다. 아들은 기분이 좋은지 씩 웃더니 휙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럴 때면 나는 아들을 불러 세우고서 말한다. 천만에. 그럼 아들은 내게 대답한다. 고마워요.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내가 천만에 라는 말을 꺼내야만 뒤늦게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다니 나의 아들과 비슷한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생각할 것이다. 아이에게 어떻게 감사 표현에 관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부모가 먼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방학습을 아이들은 하는 귀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게 행동으로 묻어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감사 표현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를 느끼게 할 수 있는가라고.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4단계. 최근 노스캐롤라이나대 심리학 교수인 안드레아 후송이 어른과 아이가 감사의 마음가짐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보았다. 그녀는 감사의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눈다. 의식하기, 일어난 일을 의식하기, 예, 상대가 나에게 잘해준 것에 대한 의식. 생각하기, 일어난 일을 고찰하기, 예,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를 판단하기. 느끼기, 일어난 일이 내게 주는 느낌 파악하기. 행동하기, do,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행동하기. 의식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느껴야 행동을 하죠. 이처럼 그녀가 말하는 감사 패턴은 의식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4단계를 따른다. 그녀는 10일 동안 100여 명의 부모를 따라다니며 감사 표현과 관련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모두 6, 7세 정도가 되는 자녀, 보통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시키는 연령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였다. 10일 후 그녀는 부모 대부분이 아이들을 불러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부는 아줌마가 아저씨가 너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야 하고 설명했다. 3분의 1 정도 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기뻐?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수의 부모들은 이렇게 물었다. 네 생각에 너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 왜 네가 오늘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안드레아 후송은 감사의 패턴 4가지를 모두 작동시키면 진심 어린 감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요, 근데 저는 엄마가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네 생각에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서 그 호의를 의심하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뉘앙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한테 왜 이렇게 해줄 것 같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누구한테 배려를 받으면 의심부터 했어요. 감사합니다를 하지만 말로써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을 했죠.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드레아 후송은 감사의 패턴 네 가지를 모두 작동시키면 진심 어린 감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패턴을 작동시키는 순서는 먼저 일에 대해 의식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묻고 이어서 느낌을 물은 뒤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생길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경우를 상상해보자. 가게 주인이 아이를 보고 아유 귀여워라. 자 여기 하나 더 줄게 라고 말한다. 이때 나를 포함해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 손에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야지.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감사할 게 아니라. 사실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 아이들은 그저 아이스크림 2개에 신이 나 있을 뿐이니까. 그러나 만약 감사 패턴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하나만 달라고 했거든. 근데 이것 봐. 사장님이 하나 더 주셨어. 보이지? 왜 더 주셨을까? 아이들에게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수 있다. 그래도 물어야 한다. 부모가 대신 이런 답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네가 좋았나 봐. 너무 귀엽고 착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엄마 아빠 옆에서 말썽도 안 피우고 가만히 잘 기다려주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셨나 봐. 자, 이제 아이스크림이 2개나 생겼는데 기분이 어때? 그럼 아이는 좋아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까? 이거 느리게 살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식으로 살아야 이렇게 아이한테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또 질문하고 그럼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면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 아이한테 이걸 강요하거나 그렇게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질문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했지 아이한테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식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가 하나의 완벽한 논리로 작동했다. 이 패턴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특히 우리가 행동과 느낌을 하나로 결합할 때, 이 느낌 뒤에는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논리가 숨어 있다. 나는 좋은 삶은 좋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때 좋은 습관이란 행동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좋은 삶은 좋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때 좋은 습관이란 행동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좋은 생각도 포함인가 보죠. 그러네요. 생각 역시 하나의 습관이다. 감사는 우리 모두가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도 배울 가치가 있는 좋은 생각이자 습관 아닐까? 늙어서까지도 배워야 하는 게 감사하는 생각의 습관이네요. 171페이지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이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우린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 더 좋을 거라고. 나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그렇다. 오랜만에 즐거웠어.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라는 말에 친구는 전화 너머로 대답할 것이다. 그래, 꼭. 우리의 꼭은 진짜 꼭일까? 사장이 무언가 불가능한 임무를 넘겨주며 말한다. 수고하게.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정말 이 일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일까?
만약 해내지 못할 경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건 아닐까?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친구가 난처한 얼굴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응, 좋아. 마음에 들어. 왜 친구의 말과 표정이 일치되지 않는 걸까? 고객과 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말한다. 이것도 다 인연인데 힘을 합쳐 잘해봅시다. 그런데 왜 계약 이야기만 나오면 칼 같아지는 걸까? 타인에게 건네는 선의 거짓말. 만약 거짓말을 할 때 코가 정말 길어진다면 아마도 우리 코로 나무 위의 나뭇잎도 쓸어내릴 수 있을 거예요. 쓸어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은 피노키오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거짓말이 그저 건네는 말일 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간다. 진실을 꺼낼 용기가 없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분별해낸다. 더 나아가서는 아니군요. 또한 때로는 상대가 선의를 갖고 침묵을 택할 때가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애써 진실을 미화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도 선의를 갖고 침묵할 때가 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오 헨리가 쓴 마지막 입새에서 주인공 존 씨는 심각한 폐렴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놓인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절망적인 얼굴로 창밖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의 담쟁이 넝굴에서 잎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다. 존 씨는 시리에 빠진 얼굴로 친구에게 말한다.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면 내 생명도 다하겠지.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그녀는 삶의 의지를 잃어간다. 매일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의 마지막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그런데 존 씨가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도 마지막 잎은 떨어지지 않는다. 존 씨는 바람에 떨어지지 않는 그 잎새가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 잎은 이웃집의 화가 베어만이 존 씨 친구에게서 그녀의 상황을 듣고 난 후 그려놓은 것이었다. 화가가 그린 영원히 지지 않는 잎사귀를 보며 존 씨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고 건강을 되찾는다. 이 화가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쵸, 우리 기억 속엔 마지막 잎새와 죽지 않은 존 씨만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어떤가? 선심이 가득한 최고의 거짓말이지 않은가?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거칠으려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 분명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곧잘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류의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분만 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때로는 용감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멋대로 이기적인 행동이 된다. 제멋대로의 이기적인 행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빈말을 하게 되고 그것에 또 익숙해진다. 간혹 배우자에게 그 옷 입으니까 정말 예쁘다. 하나도 안 뚱뚱해 보여. 아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때로는 용감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저는 많이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배만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저한테도 그러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약해져 있는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수술 금방 끝나. 하나도 안 아파. 잠깐 자고 나면 끝나 있을 거야. 전신 마취를 해야 하니 안 아픈 건 맞다. 그저 마취해서 깨고 난 뒤에 불편함 그리고 회복까지 걸릴 시간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죠.
회복 시간까지 계속 마취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곧 차가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될 아이를 안심시켜 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나에게 건네는 선의의 거짓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선의의 거짓말도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산타 할아버지 진실을 알았을 때도 그랬고 유명한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서도 그랬다. 영화에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어느 유태인 부자가 나온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로 수용소 생활이 게임이라고 말한다. 이 작품은 훗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관객들은 아버지의 선량한 거짓말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것이다. 저 이 영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는 제가 어릴 때 봤기 때문에 그게 막 가슴 절절하지 않았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다 보니까 이렇게 리뷰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니까 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그 희망을 줬던 아버지의 그 왜소했던 얼굴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좀 그랬어요. 선량한 거짓말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고민이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선의 거짓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긴가민가 하고 확신이 없을 때 분명 잘해낼 거야 라고 말해보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해보자. 내면의 복잡한 생각을 마주하고 있을 때도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어야 눈물을 거두고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웃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 역시 선의의 거짓말로 서로를 격려했는지도 모른다. 저 산을 넘고 저 바다만 건너면 거기엔 풍요로운 천국이 있을 거야. 물론이지. 그러니까 앞서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안 돌아온 거 아니겠어? 다 잘 될 거야. 무당이 재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와 같은 말을 나누면서 그리하여 그들은 가방을 메고 눈앞에 보이는 그 황량한 곳으로 용감하게 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그쵸, 지금같이 SNS가 활발한 세상에서는 다 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 뒤가. 천국이 있을 거야. 아직도 안 들어간 거는 물론 거기가 좋았기 때문이겠지 라는 환상을 갖고 저도 좀 떠나봐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과 용기로 건넨 거짓말을 믿어야만 위험에 맞설 수 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우린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 더 좋을 거라고.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매 순간 마음을 더 쏟자. 바쁘게 살다 보면 삶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안에서 정성을 다해 이모저모 음미할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삶에서 만나는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렇다면 우연에서 나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미 있는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평범한 순간이 빛이 되도록. 언젠가 가족들과 호주의 골드 코스트를 여행할 때였다.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인 탬버린 마운틴으로 차를 몰고 떠났다. 아름답고 광활한 풍경을 따라가는데 햇살과 파란 하늘 그리고 청록색 산이 마치 한 폭의 움직이는 유채와 같았다. 수채화의 반대말이 유채화인가요? 저는 유화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껏 유채화 처음 봅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유채화는 처음 봐요. 듣기도 처음 들어본 적은 없어요. 유채라는 말. 유화, 수채화 이렇게 들었었죠. 우리는 어느 산골 마을의 시장에 차를 세웠다. 안에는 손수 제작된 작은 녹나무 테이블을 보더니 피크닉에 딱 좋겠다며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다. 짐 가방에 들어갈까 걱정이 조금 되었지만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결국 사기로 했다. 아이들은 옆에 있는 카트장을 가고 왔다.
카트장은 작았지만 스피드가 엄청났다. 줄이 길지 않아서 아이들과 함께 몇 번이고 탔는데 정말 스릴 만점이었다. 현지 농민이 만들어서 파는 핫도그도 먹었다. 빵 2개를 나란히 이어서 집어들어도 모자랄 만큼 엄청 긴 핫도그였다. 그리고 산골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가족 사진을 아주 많이 찍었다. 아내와 햇살 아래에 앉아 커피 마시는 동안 두 아이는 신이 나서 쫓기며 놀다가 챈챈이 넘어졌다. 무릎이 깨져서 한참을 울었다. 돌아오는 길 차는 막혔지만 노을이 참 아름다웠다. 우리는 일부러 길을 돌아 이름난 해산물 가게에 갔다. 신선한 대하와 피쉬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를 먹고 날이 어둑해져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취침 전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오늘 진짜 풍성한 하루였다. 너희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 두 아이는 해산물 먹은 것이라고 먼저 대답하더니 이어서 핫도그도 먹었어 라고 하다가 또다시 아직 문을 안 연 곳도 갔었지 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풍경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 엄마가 한참 고민하다가 샀던 피크닉 테이블은? 이라고 묻자 별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스릴 넘치던 카트는? 이라고 묻자 그제야 아이들은 아 맞다 라고 했다. 둘이 뛰어놀다가 챈챈이 무릎을 다쳤던 일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너희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고작 먹고 마시는 일이었다면 그럼 그냥 대만에 있으면 되겠네? 아이들에게 농담조로 한 말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어떤 일에 대한 기억과 관찰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하지만 내가 당연히 인식했어야 한다고 여기는 일을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당연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칠 때는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주고 싶겠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상대가 해당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중요성과 의의를 부여하느냐는 내가 결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지혜로운 생각인 거죠. 어땠어? 저 이렇게 묻는 거 저도 되게 싫거든요. 자기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경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상대가 해당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리고 어떤 중요성과 의의를 부여하느냐는 내가 결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각자 자신이 필요한 만큼 취하면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다. 때로는 그저 각본에 맞춰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 귀중한 순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매 순간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면 평범한 순간에도 정성을 다해 더 많은 감정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은 바로 평범한 순간이 빛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평범한 오늘에 대한 감사는 꼭 위기를 겪어야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여행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 평범한 하루하루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순간을 음미하면 행복해진다. 순간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훈훈한 일화가 있다. 어린 남자아이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다. 그런데 아이가 아끼던 기린 인형 조씨를 호텔에 두고 온 사실을 깨닫는다. 집안 가득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 아빠는 일단 주씨는 아직도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거야 라며 아이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호텔 직원에게 연락해 조씨를 찾아서 집으로 하루빨리 붙여달라고 부탁한다. 또한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조씨의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얼마 후 호텔 직원은 사진이 아니라 사진첩을 보내준다. 아내는 조씨가 수영장의 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부터 감동적이네요. 골프 카트를 미는 모습,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모습, 심지어는 눈의 오이 마사지 중 그리고 앵무새와 노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호텔의 정성과 재치가 가득 담긴 행동 덕에 이 작은 에피소드는 온 가족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변모했다.
이 호텔도 유명해졌겠는데요? 나오네요. 다음 달날. 게다가 이 일이 알려지자 호텔의 명성이 자자해졌다. 상당히 성공적인 퍼블릭 마케팅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멋집니다. 어떤 직원인지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 업무 등 영역을 막론하고 예상 뒤엎기와 재미 만들기라는 원칙을 통해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 수 있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도 그 일에 더 많은 의미와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도 그 일에 더 많은 의미와 에너지를 부여해 봅시다. 더 나아가서는 좌절을 긍정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저도 세옹지마 전화위복 이거를 머릿속에 심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순간 화는 제어는 안 되더라고요.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를 마치 한 대 엉겨붙어 있는 것처럼 휙 하고 보내버리기 쉽다. 삶의 이모저모를 정성을 다해 음미할 수 있다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경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이는 우리의 행복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음미하는 것. 그날그날의 좋았던 경험을 돌이켜보는 것 또한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날그날의 좋았던 경험에 대한 감사일기. 그러니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자. 매일 저녁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매 순간에 더욱 정성을 다하는 내가 되기를. 일상의 평범함은 특별함이 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함께한다는 것. 인터넷이 공기처럼 보편화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외로움은 누구나 아는 문명병이 되면 우리는 대면 가능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함께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친구들이랑 주방에 있더라고. 근데 걔네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친구는 기가 차다는 얼굴로 말을 이었다. 젊은 애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지. 그럴 거면 혼자 놀든지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뭐하러 친구들을 부르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 아빠, 이게 함께 외로워하기예요. 우린 모두 함께 외로워하고 있네요. 함께 외로워하기라니 이 얼마나 나이답지 않은 생각인가. 나이답지 않은가요? 옛날 같으면 불행한 결혼생활이나 양로원에서의 서글픔을 연상하게 했을 표현이 지금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다. 함께 외로워하기는 오늘날 도시의 실루엣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도시를 채우는 인구는 날로 늘어가는데 거리감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역은 수많은 사람으로 붐비지만 모두가 서로를 피해 움직이기 바쁘다. 머리에 커다란 헤드폰까지 끼고 있어 마치 모두 감각 절연체가 된 것 같다. 오늘날 인류 사회의 문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이루고도 서로 섞이지 못하는 상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외로운 사람은 우울하다. 중국 빈저우대 심리학과는 한때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했다. 수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1년 동안 남긴 메시지를 바탕으로 가장 자주 사용한 단어를 시각화한 뒤 이 단어와 이용자의 심리 검사 결과를 두고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심리 상태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울증과 가장 관련 있는 단어는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우울증과 가장 관련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또 우울증과 얼마나 큰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우울이라는 단어는 동력이 저조하고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외출도 꺼리며 메시지 답장도 잘 하지 않는다. 정가요? 메시지 잘 안 보는데.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은 더욱 꺼린다. 네, 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을수록 상호작용에서 얻는 활력과 유쾌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극도의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까지 있다.
최근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집에 혼자 있기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저는 혼자 집에 있는 게 되게 좋은데. 집에 혼자 있어도 전자제품은 활용할 수 있으니 마치 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컴퓨터와 휴대폰을 끄는 순간 혼자 외로운 상태가 된다. 심리학에 따르면 식욕, 수면욕, 성욕 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 역시 일종의 기본 욕구에 속한다. 식욕, 수면욕, 성욕, 군집욕, 이게 4대 욕구죠. 그 중요성은 과거에 인지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다.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상호작용이 가져다주는 유쾌한 감정을 찾을 때가 있다. 한때 과학자들은 SNS를 보고 있는 사람의 뇌 활동을 MRI를 통해 관찰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친구에게서 좋아요를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포옹을 할 때와 좋아요를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포옹을 할 때와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아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가짜 포옹이 진짜 신체 접촉의 효과를 완벽하게 대신해 주지는 못했다. 만약 SNS가 신체 접촉과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SNS를 하는 만큼 즐거워져야 맞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종합적인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즐거움과는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더 외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온 이런 현상들은 그저 일종의 대체 감미료 같은 효과이다. 캡사이신? 그런 건가요? 고춧가루 아니고? 칼로리는 있어 보이나 그저 맛만 내주는 것일 뿐 영양분이 별로 없다. 전에 뉴욕에 돌아가 보니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더 늘어 있었다. 아마도 여름이 되어 그런 것 같았는데 거의 모든 길목에 몇 명씩 앉아 있었다. 남자뿐만 아니라 부녀자에 젊은이까지 있었는데 내가 더욱 놀란 건 그중 절반이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것이 정신질환의 증세라는 걸 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게 정신질환의 증세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들은 환각과 환청에 빠져 있었다. 마치 옆에 친구를 둔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 앞에 보이는 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행렬과 지나가는 행인의 다리뿐이었다. 며칠 전에는 다운타운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담 모퉁이에 노숙인 한 명이 기대어 있었는데 어느 가상의 원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그 역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귀에 꽂힌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보였다.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행동을 본다면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맞아요. 블루투스 때문에 오해 많이 받았어요. 그쵸? 초창기에는.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저한테 얘기한 줄 알고 대답을 하고 통화 중이라고 귀를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저도.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손에 든 조그만 네모 상자를 들여다보며 울고 웃는 우리. 지하철 좌석에 앉아 시선의 교류는커녕 호기심 어린 눈빛조차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 식탁에 둘러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온기를 가진 동물이기에 같은 공간에서 나와 같은 부류와 온기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함께 머무는 공간은 필수적이면서도 또 어색한 과도기가 되어버렸고 또 함께 외로워하기 같은 기이한 상태를 띠게 되었다. 이거 괜찮은 단어네요. 함께 외로워하기. 그럼에도 나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가고 접촉해야 할 필요성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수십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뇌의 밑바닥에 기록된 생존 양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연결된 존재. 앞서 언급한 물극필반이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와 문화 역시 윤회가 일어난다. 어떠한 현상의 발전이 극에 달할 때 인간의 본성의 궤적에 붙들려 다시 한 바퀴 돌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디지털 녹음 기술이 음의 일그러짐이 조금도 없는 수준까지 발전하자 도리어 LP판이 역습을 했다. 클릭만 하면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도 음반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음이 조금 일그러지고 잡음도 있지만 인간미가 느껴지는 음악에 한껏 취하기도 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 완전히 무너졌던 오프라인 상점은 아주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으나 일부 오프라인 소매점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특히 독립서점의 부활이 눈에 띈다. 최근에 보았던 기사에서 브루클린 포트그린에 있는 독립서점 사장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손을 맞잡으며 책을 사고 팔아요. 인터넷 서점에서는 불가능하죠. 손을 맞잡으며 책을 사고 판다니 이보다 적절한 묘사가 또 있을까? 신체적 감각이 확 느껴지는 이 표현은 점원과 고객 사이의 교류와 더불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추천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치 점원이 고객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 기계의 알고리즘은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살피고 고객의 눈빛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독해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AI와 빅데이터가 여전히 흉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가장 큰 가치이기도 하다. 말 속을 잘 알아듣고 눈빛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아차리며 말투의 온기를 느끼고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다. 언제든 즉각 모을 수 있는 이런 시공간에서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감각을 재시동해야 더 진실한 정보를 얻을 것이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터넷이 공기처럼 보편화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외로움이 누구나 아는 문명병이 되면 우리는 대면이 가능한 공간이나 사회적인 에티켓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단순히 함께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187페이지 3장이 끝났습니다. 4장 릴레이션십은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장애인 상담사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